네, 블루 웨이브 팩트 체크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현태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님.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현택입니다.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결정이 됐습니다. 네. 선거인단이 총 114만 1,827명이고요. 네. 투표율이 60.47%가 나와서 여기서 이재명 후보가 무려 89.77%로 역사적인 일이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압도적 1등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이재명 후보께 축하 말씀드리면서 그 생생했던 현장 잠깐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20년 민주당원 이재명이 민주당의 제21대 대통령 후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을 믿습니다. 네, 정말 너무나 감동적인 영상이었는데요. 네. 혹시 박창진 부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지금 방금 우시려고 그러신 거 아시죠? 살짝 저는 그날 정말 그 영상이 아니고 현장에서 현장을 보면서 정말 저는 뭉클했습니다. 예. 다시 보니까 저도 정말 감정이 남다르게 또 다가오는 것 같고 현장에 뭐 수많은 당원들이 계셨지만 이게 당원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국민들의 지금 멸망이 가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네, 저는 수락 연설을 하시면서 중간에 다 같이 함께했던 내용이 있었어요.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자,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살려내자, 국민을 통합하고 세계로 나아가자, 그리고 마지막에 패배를 딛고 반드시 승리하자. 이 말씀을 그 킨텍스에 모여있는 그 많은 당원들과 시민들이 함께 했는데 정말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우리가 이번엔 할 수 있겠구나. 이제는 정말 제대로 대한민국 만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만나러 가자 뭐 이런 생각이 들었겠네요. 예.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못 봤던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네, 뭔가요? 제가 준비했는데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대표님이 인사를 하시면서 손을 들었는데 등 쪽이 불룩 튀어나와 있네요. 예, 이게 정말 선명히 비치는 방탄복의 모습입니다. 예, 이재명 후보는 대선 경선 내내 방탄복을 입고 다녔는데요. 지난 2024년 1월 이재명 후보가 그 목 테러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살해 협박 그리고 테러 문자가 난무하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그죠? 예, 네. 그래서 방탄복을 입고 다니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이재명 후보 안전 문제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볼 텐데요. 지금 되게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 민주파출소에 암살단 모집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민주파출소는 더불어민주당이 운영하고 있는 일종의 신고센터 같은 웹사이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거기에 이런 글이 있다라는 제보가 올라온 거죠. 예, 네. 맞습니다. 여기에 2025년 4월이죠. 이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이재명 암살단 모집합니다. 총도, 활도, 석궁도 준비됐어요. 이런 페이스북 글을 올리고요. 참 끔찍한 일이네요. 그럼요. 여기서 이제 우리 당원들과 시민들이 여기에서 신고를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IP 추적을 해서 검거를 했더니 인천에 있는 30대 남성으로 밝혀졌고요. 이분을 검거를 해서 왜 그랬냐라고 물어봤더니 장난이었다.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제가 이제 거대 대기업하고 싸울 때 몇몇 커뮤니티에서 이 박창진이 하는 행동은 반자본주의적인 행동이고 공산주의자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다. 그래서
제가 살해할게요 이런 얘기가 몇 군데 올라왔었어요. 정말 이게 당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끔찍한 네. 일인 거거든요. 예. 근데 또 이런 분들이 잡히고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나는 장난인데 실행되지 않았잖아. 지금 요즘 윤석열이가 계엄을 두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변명을 하는 거죠. 이거는 진짜 단죄돼야 된다. 네. 의도만 갖고도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법적으로 처벌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갑자기 윤석열 그 내란 주기가 이야기했던 수면에 비친 달 그림자가 생각이 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 국민을 지금 망상에 사로잡히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민주파출소는 우리 당에서 만든 가짜뉴스 신고 및 대응위원 플랫폼입니다. 네. 이 민주파출소에 신고된 건수를 보면 4월 28일 현재 약 10만 8,462건이 올라와 있고요. 엄청나네요. 예, 하루 평균 약 300건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런 악의적인 이 프레임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대응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선거 기간 중이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더 치열해질 수도 있겠네요. 악의적인 가짜 뉴스들 그리고 이런 악마화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네. 정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발견 즉시 신고해달라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그 가짜 뉴스의 심각성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가짜 뉴스는 명백한 위법인데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를 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런 법이 있고요. 이게 중요한 것이 일반 그 시민들이나 그냥 온라인 누리꾼들은 간과하시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냥 단순히 이 가짜 뉴스를 공유만 하더라도 중징계입니다. 그렇죠. 요새 뭐 카톡으로 퍼나르거나 이러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네. 예, 2021년에 대법원 판례를 한 명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네. 카카오톡 단체방에 허위 사실을 퍼뜨린 개인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인정해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이 가짜 뉴스를 다루는 것은 정말 심각한 일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개인의 인격을 모욕하는 걸 넘어서 한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 행위고 간접 살인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정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걸 악의적으로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가짜 뉴스를 발견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 예, 오늘 유형별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우리 민주파출소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먼저 유튜브를 보시면 유튜브에 악의적인 가짜 뉴스 영상이 발견됐다라고 하면 영상 하단에 보면 점점점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셔서 신고 누르시고 해당 영상에 적합한 신고 이유를 선택하시고 신고 완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옆에 페이스북을 보시면 페이스북에 험악한 가짜 뉴스가 발견됐다. 그러면 오른쪽 상단에 점점점 눌러주시고 게시물 신고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게시글에 적합한 신고 이유를 선택해 주시고 신고 완료 하시면 완료가 되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인스타그램도 같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악랄한 가짜 뉴스가 발견이 됐다 하면 오른쪽 상단에 점점점 눌러주시고 신고 눌러주시고요. 해당 게시글에 적합한 신고 이유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완료가 되겠고요. 정말 단순하죠. 네, 쉽네요. 네. 네. 저희가 손쉽게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가짜 뉴스들 발견하게 되면 특히나 페이스북이나 뭐 유튜브 등의 지금 딥페이크라든지 AI를 이용한 이런 이제 영상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바로바로 좀 신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여러분의 작은 이 참여가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특히 이번 대선 기간에 정말 가짜 뉴스를 통해서 이
대선 국면에 어떤 작용을 하려는 세력들이 등장할 수가 있잖아요. 네. 분명 등장할 것 같고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냉철하게 그런 걸 경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또 그 이재명 후보님의 지금 후보자로서 지금 우리 지금 뭐죠? 활동을 여러 가지를 예, 하고 이제 계시는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셨죠. 예. 네. 그런 전화 안 오신가요? 저는 네.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표님과 사진을 찍게 해달라. 아, 저는 이번에 이제 네. 뭐 이런 거 많더라고요. 킨텍스나 그 저희 후보 연설회 갔더니 네. 뭐 전달해달라. 그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냐 네. 이런 얘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정을 알려주는 거를 넘어서서 같이 사진 찍고 싶다. 그 다음에 뭐 같이 접촉하고 싶다 네. 이런 거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그 지지자들의 간절한 마음은 뭐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왜냐하면 3년 전에 대선 때도 그렇게 많이 찍어주셨고, 하지만 이번 선거는 좀 이재명 우리 후보님의 그 신변을 좀 많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보호 매뉴얼이 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오늘, 건가요? 네, 이거를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허용된 장소 외에서 악수나 접촉 시도하지 말 것. 네,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르르 몰려와서 선을 맞아요. 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가이드라인이 쳐져 있는데도 거기를 넘어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맞아요. 경호를 뚫고 들어오시거든요. 네, 그럼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경계가 느슨해질 수 있죠. 맞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 지지자는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접근해서 암살 시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하고요. 두 번째, 경호관으로부터 2, 3m의 거리를 유지할 것. 이것도 같은 맥락이 될 수 있겠네요. 예. 경호관들이 집중해야 될 그 보호 상대는 이재명 후보인데 예.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불이불식간에 들어오시는 분들로 인해서 이 경계가 느슨해지고 이 관심이 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죠. 예. 그리고 혹시라도 그 손 깃발을 많이 들고 있는 상태가 있어요. 예를 들어 맞아요. 작은 태극기라든지 그렇죠. 그것도 아니면 응원봉이지만 뭐 오해받을 수 있는 응원봉이 있을 수도 있겠잖아요. 뾰족한 거라든지 예, 그런 거를 들고 접근하게 되면 주위의 경호관이 그게 흉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를 보면 지역위원장, 국회의원, 위원장 등 정치인들은 이재명 대표와의 사진 촬영 등을 접근 자제할 것,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는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네. 순회 그나마 경선들을 다행이네요. 예, 돌아다녀 보니까 극도로 조심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유의해라 라는 말씀이신 예. 거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행적이 수상한 사람은 적극 신고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집회 행사장 주변 고층 건물 관리자분들은 옥상 관리 출입 신경을 쓸 것. 예, 왜냐하면 암살 저격수가 투입이 가능성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보통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런 예. 행동을 하게 되죠. 예, 네. 그래서 혹시라도 큰 가방을 소지해서 가는 분이 있다면 특별하게 조심시켜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비상사태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국면이고 우리가 초유의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국정 상황을 윤석열 전 정권 하에서 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네. 다음은요. 다음 제가 준비한 거는 가짜 뉴스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경선 결과가 독재국가 선거를 떠올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4월 28일 무려 어제죠. 무려 89.7% 득표율이다. 민주당이 이재명 일국 독재 정당임을 입증한 사실상 이재명 대관식이었다, 이런 말을 했고요. 또 4월 20일에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를 보며 과연 이것이 민주주의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이야말로 뭐 대표적인 망상 마케팅, 또 공포 마케팅이 아닌가 싶습니다. 독재국가 실제로 알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독재국가 100%죠. 노가 없죠. 그렇죠. 독재 국가들에서는 노 했다가는 바로 어디로 끌려가죠. 거기는. 그래서 참 이런 가짜 뉴스를 공당이 퍼뜨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제가 권영세 우리 비대위원장께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 2012년 새누리당 대선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84%를 받았거든요. 그 이거 공산당인가요? 그리고 정말 재밌는 거는 내로남불이네요. 말 네. 그대로. 심지어 권영세 위원장이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 종합 상황실장이었어요. 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예. 경악할 지경이네요. 이분들의 사고방식이. 그렇습니다. 이 한 번이 끝이 아니에요. 2002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이해창 후보 또한 70% 득표를 얻었단 말입니다. 여기 또 공산당입니까? 그게 아니죠.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은 선거인단이 무려 114만 명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원 50% 그리고 일반인 50%로 해서 114만 명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신뢰도는 사실 누가 조작을 절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만큼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은 것이고 예. 이것이 진짜 당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심 전체가 관통하고 있는 모습이다. 예. 왜 이재명에게 열광하고 있고 정권 교체를 바라는가 여기에 대해서 겸허하게 생각해야 될 공당이 예. 엉뚱한 핑계들만 만들고 있고 망상을 여전히 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어떤 분께서 이거 이재명 독재당 아니냐, 공산당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친절하게 박근혜 후보도 84% 받았었더라. 사실을 확인해 시켜드려라. 예, 예. 이게 공산당이냐라고 역으로 물어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이재명 후보의 안전에 관한 매뉴얼과 또 SNS 유형별 신고 요령을 살펴봤는데요. 또 내란 옹호 정당인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가짜뉴스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또 우리 후보에 대한 악마화와 또 가짜뉴스가 앞으로 더 계속해서 가속화될 예정이니까요. 우리 이 방송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 팩트TV 시청자분들과 우리 당원들께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수호와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또 모두가 함께 가짜뉴스 척결에 동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평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경계의 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것은 특정 후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가 전체의 전망 또 미래를 위한 행동이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팩트체크 정말 알차게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가짜뉴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거는 꼭 다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가짜뉴스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짜뉴스를 다룰 테니까 그걸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거를 참고해서 앞으로 방송을 구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현택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님 다음 시간에도 그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는 걸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블루웨이브 게스트와 함께 대담을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한 분 또 모시고 한번 우리가 궁금해하는 평소에 궁금해했던 상황과 관련해서 특히 이번 대선 국면이 이제 본격적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과도 관련이 있는 주제를 가지고 초대 손님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대한항공 있을 때 그 전용기 승무원이라는 걸 했었는데 이 전용기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도 되게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당시 제가 이제 90년대 중반에 입사를 했는데 이때만 해도 그 중앙정보국 이런 곳이 있었고 이곳에 한 6개월 정도 저희 이제 신원 조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경찰대 가서 뭐 안보 교육도 다시 받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요새 이제 보면 그 파면 탄핵 요 국면 때 HID 블랙 요원 뭐 화이트 요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제가 좀 공부를 해보니까 HID 요원은 소위 말해서 지금 예전에 북파의 공작 요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 했던 분들을 가리키는 그 단체 부대를 얘기하는 거였고 블랙 요원은 암약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화이트 요원은 공개적인 신분을 갖고 있는데 이면에 어떤 역할이 또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전문 지식을 전해주실 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구승찬 예. 의원님 예. 오늘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예.
의원님 어제부터 좀 많이 바빠지셨죠? 그렇죠. 아무래도 대선 후보가 결정됐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바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제 저희가 이제 국방 공약과 관련된 내용과 관련돼서 국방위원들하고 또 간담회도 하고 뭐 이런 일정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이제 하방 전략, 즉 말하자면 자기 지역구를 가서 홍길동의 이제 분신술과 같은 거죠. 또 다른 이재명 후보가 돼서 이제 지역을 또 누비는 그런 전략들도 이제 점차적으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바빠질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 지역구가 어디셨죠? 용인 수지입니다. 네, 용인 수지 더 자주 가시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아무래도 지난번 대선에서 여기가 아주 참패를 한 데거든요. 저희 이재명 후보께서 상당히 많은 득표 차로 지신 곳이에요. 물론 김동연 지사도 여기서 10,000표 이상 졌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15,000표. 한 지역구에서 그 정도 진다는 건 상당히 험지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도 851표 차로 이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명 강남벨트로 묶여 있어서 네.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제 제 선거운동보다 더 열심히. 새로운 네. 도전을 또 하시게 되는 네, 시기가 그렇죠. 되셨네요. 네. 후보가 도착하기 전에 네. 조그마한 그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시는 내용인가요? 저도 오늘 들었습니다. 네. 오늘 들었고요. 뭐 후보님께서 오시기 전에 일단 미리 식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단을 했기 때문에 정말 다행인 거고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거 아닙니까? 네, 지난번에 우리 그 마지막 네. 우리 대선 후보들 연설회에서 킨텍스, 킨텍스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저도 봉투를 2개를 받았거든요. 그렇죠. 이재명 후보에게 좀 전달해달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질 거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동안은 이제 사설, 그 다음에 이제 경찰도 어떤 현장에서의 경호나 경비 수준에 머물렀다면 지금은 지근기 거리에서 촉수거리라고 하죠. 이제 손을 뻗을 수 있는 거리에서 경호를 이제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는 좀 다른 패턴으로 갈 겁니다. 네. 즉 말하자면 후보께서 스킨십도 하고 싶고 뭐 이러지만 그게 이제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좀 안심해도 될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꼭 접근을 해서 테러를 하는 것도 있지만 뭔가를 쏘거나 던져서 할 수 있는 테러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양하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 그 말레이시아 공항이었나요? 그때 네. 그 김정은의 아들 차남인가? 김정남. 김정남. 네, 김정남 이제 그냥, 화학 테러, 생물학 테러. 거의 몇 초 만에 그냥 접촉으로 그렇죠. 그런 테러를 당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어제 혹시 그 사안을 전달하겠다고 하신 분 그 이후에 뭐 소식은 모르세요? 경찰에서 어떤 조사를 받았는지, 실제로 사안을 전달한 게 맞았는지. 아니 뭐 그 이후의 소식은 아직까지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 우리가 이제 회고를 해보자면 이 무엇보다 이 후보에 대한 안전 보안과 관련해서 이런 이제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 계기가 작년 1월 부산에서 발생했던 사고였죠. 그렇죠. 네. 이때 사진 좀 잠깐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이때 뭐 자칫 잘못하면 정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수준의 사고였는데, 범행 도구도 되게 좀 치밀하게 준비를 했었고, 이 분이 사전에 미리 모의 훈련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증거도 있었고,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일부 매체들에서는 이분이 전직 요원 출신이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얘기도 있었는데, 혹시 거기 관련해서는 그것까지는 확인된 게 없고요. 일종의 보면 급소만을 노리는 공격을 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기밑,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사타구니 쪽,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급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정확히 노리고 사진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동선 파악을 며칠에 걸쳐서 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발적이라기보다는 기획하에 이루어졌고, 지금 수사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연계됐는지까지는 파악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저분이 특수요원 출신인지는 밝혀진 게 없습니다. 만일 이제 수사 과정에서 이 부분의 신상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특수부대 혹은 특수요원이었다면 밝혀졌을 건데요. 그건 같지 않고 저 정도로 연습한 거를 봤을 때는 전문가에 의한 조력이 있었다고. 네, 교육 아니면은 일반인이 저런 식으로 연습을 하고 뭐 칼을 이제 목의 어느 부분을 또 공략을 하고 이런 연습들을 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다 저 사진만 보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않고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명확히 이제 베일에 가려져 있는 그 연관자들을 찾아내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뒤에 뭔가 보이지 않는.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런 것들이 작동됐을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정말 저희가 계속해서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여러 사안들이 있다. 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아울러 이제 계속해서 이 뭐 러시아제 권총이 밀수됐다. 그래서 암살 계획이 제보가 됐다 등 또 다른 의원님들한테 또 여러 가지 이제 제보가 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 관련해서는 뭐 아시는 바가 있으신가요? 문자를 받았죠. 저도 똑같은 직접 문자 받으셨어요? 받았고 저희는 이 문자를 보낸 사람하고 소통도 했습니다. 소통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전해 들은 거를 이제 정보사 요원이라고 해서 전해 들은 거를 문자로 저희 쪽에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그 전해준 사람과 접촉을 하려고 했으나 저희 방에서는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모 씨랑 이제 통화도 하고 그렇게 했었고요. 근데 이제 러시아제 총과 관련돼서는 충분히 사제 총을 우리가 유튜브나 하고 뭐 인터넷을 통해서도 이제 검색이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총에 대한 조립도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근거리에서 이 경호도 중요하지만 이제 원거리 뭐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나누면 뭐 2구역, 3구역에서의 경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단면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저기 나와 있는 대로 오비들에 의해서 자행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정말 위험한 거죠. 그 이 오비라는 게 이제 올드보이를 얘기하는 거고 퇴역하신 분들은 퇴역이죠. 하신 거죠. 블랙 요원들은 현역이 지금 현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비들은 이제 특수부대에 있거나 정보사 블랙 요원으로 있다가 퇴역한 사람들이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러면 어느 정도 숫자로 지금? 이게 예측이 안 돼요. 실질적으로 북파공작원에 저도 공작대장을 했습니다마는 이 철저히 이 숫자에 대해서는 비밀로 붙이잖아요. 비밀로 붙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고 저희가 이제 훈련을 가보더라도 북파공작원이 이제 아저씨 원빈이 출연하는 영화 아저씨 거기에 보면은 그 해군 북파공작원이에요. 거기 원빈은 해군인 거고 그 다음에 과거에 이제 실미도라고 영화를 보셨기 때문에 거기는 공군인 거고 그 다음에 HID는 육군인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살인 병기라고 보시면 돼요. 살인 병기이기 때문에 내가 목적을 갖고 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암살 계획을 갖고 있다면 실행을 한다면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전문가들이라고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도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라도 자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제 스탠드오프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스탠드 오더. 이게 뭐 즉 말하자면 언제든지 명령만 내리면 준비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바로 실행할 수 있다. 우리 진행자님한테 이제 오다를 내리잖아요. 명령을 내려. 근데 저기 계시는 우리 카메라 이게 조종하시는 분은 스텝분 한테 똑같은 명령을 내려. 그럼 서로 모르는 거야. 여기 계신 분도 명령. 이게 스탠드 오더거든요. 그러면 여러 명에게 같은 명령을 내리는데 서로 누구한테 이 명령이 갔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이거를 명령자가 이 명령을 수거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명령을 취소하기 전에는 계속해서 뭐 이재명 후보가 목표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 사람의 동선부터 시작을 해서 습관 뭐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하는데 이게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서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언제 실행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그렇죠. 사람이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동시에 그 목표물에 대한 공격이든 네.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계속 시도를 하고 있다. 그렇죠. ING인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오비들 중심으로 돼 있고 이번에 우리는 서부지법과 관련된 폭력 사건을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구구들은 뭐 이런 것들이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정의로 생각을 하니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무슨 공공 정보사를 통해서 명령이 하달됐다기보다는 이 자기네들 조직 내에서 구구 성향을 가진 오비들에 의해서 이런 명령이 내려지고 이거에 따라서 움직였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조직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민간 영역에서 그렇죠.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 우리가 뭐 웹사이트나 이런 걸 보면 이제 이재명 대표 후보에 대한 테러에 대한 테러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계됐다고 보여지는 거죠. 네. 우리도 안전하지 않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군과 관련돼서는 이제 총기라든지 실탄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뭐 총기가 불출이 되면 이게 반납까지 다 확인하고 실탄의 낱개까지 개수를 다 셀 정도로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검열을 통해서 검열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오비들한테 정보사에 총을 제공하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뭐 블랙 요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총을 불출하는 건 가능하죠.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의 정보 기관이잖아요. 정보사라는 게 정보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내리거나 뭐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비들을 중심으로 이제 오비들 중에서 구구 성향의 오비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이 이제 예전에 배운 기술을 접목시켜서 이거를 실행에 옮기려는 그런 시도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요. 근데 이제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모든 특수부대 요원들이 퇴임 이후에는 뭔가 사적인 목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체로 그런 분들이 퇴임 이후에는 뭐 어떤 활동을 하시고 지금 또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 이런 우려가 물론 말씀 충분히 하셨지만 이게 결국은 신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신념이 결국은 이 사고를 지배한다고 할까?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일반인들이 이런 행위를 하고 신념을 갖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 당연히 척결 대상이고 이런 생각을 하더라도 일반인들은 기본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그러니까 법적 규제가 되죠. 제도적 절차에 의해서 타인의 시선이라든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진 않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특수요원 출신들은 상당히 순수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지만 일부 이번에도 나타났지만 군 출신이 계엄하는 데 있어서 앞장을 서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일부 인원들은 지금 윤석열의 행위 자체가 결국은 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거라고 이게 오판을 하고 오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러니까 특수요원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목숨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내놓으면서 헌신을 하는 건데 이게 신념에 의해서 이상하게 헌신하는 쪽으로 그 국가가 진짜 국가가 아니라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가에 충성하는 그러니까 이게 서부지법 폭동 같은 경우도 다 그런 거잖아요. 본인들은 나라를 구하러 간다고 생각을 했죠. 나라를 구한다라는 그 신념 하나 때문에 그런 건데 그냥 일반인들은 구구어라 할지라도 결국 뭐 투표장에서 보자 뭐 이게 전부인데 이런 뭐 이게 이 살상 병기와 같은 이런 요원들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내가 나라를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극단적인 행위들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좀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그 이제 퇴역 군인들 이번에 이제 군이라는 군에 대한 불신도 생긴 게 군에 대한 불신을 윤석열이 만든 것 자체가 참 우리 국가적 불행인 것 같은데 네. 이 과정에 이제 노상원이라는 네. 퇴역 장교가 있었습니다. 요 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뭐 오비를 부르고 뭐 이런 이 상황이 생겼을까요? 이게 일종의 이번 계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 이제 노상원이잖아요. 네네. 수사 2단을 꾸리는데 이제 수사 2단을 꾸리는 아주 시행의 우두머리라고 보면 되는 거고 이제 여인영 같은 경우 서로 이제 견제는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김용현이 이제 여인영을 견제하기 위해서 노상원을 많이 활용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계엄법에는 명시되지 않는 수사 2단이라는 별도 조직을 만들어서 신문조가 뭐 이제 군사 경찰이 1대, 그다음에 2대가 신문 우리가 이제 뭐 어디 가서 탈북민들이라든지 오면 신문을 전담하는 사람들 여기를 2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대는 HID 요원들 뭐 이렇게 암살이라든지 폭파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 업무로 하는 3대 이렇게 딱 나눠서 민간인이 이걸 다 통제했거든요. 예, 민간인이 아주 지금 법적으로는 공개가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았던 약간 사그룹을 만든 거잖아요. 사그룹을 만들고 이 사그룹을 통해서 정치인 체포부터 시작을 해서 수장, 뭐 폭파, 뭐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게끔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 상상도 못하는 조직이 새롭게 만들어진 거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김용현 전 장관이 여인영을 상당히 견제했구나. 자기들끼리도 견제되는. 아니 이제 권력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김재규하고 이제 차지철이 네. 이게 서로 견제하다가 결국은 둘 다 이제 몰락의 길로 갔던 것처럼 여인영은 사실은 뭐 충안고 출신으로 해서 이제 김용현한테도 사랑을 받았고 윤석열 대통령으로도 사랑을 받았지만 권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그러니까 윤석열이 봤을 때는 여인영을 더 쳐줬던 것 같아요. 즉 말하자면 모든 뭐 국무위원들과의 만찬이라든지 모든 자리에 대통령 자리에 여인영이 항상 왔어.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인영의 메모에 보면 사성 장군들에 대해서 날려야 될 사성 장군들 뭐 이렇게 평가를 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합참의장을 경질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작사령관을 경질해야 되고 뭐 얘는 뭐가 문제고 막 이런 것들을 삼성 장군이 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위세등등을 했는데 이 김용현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서열이 높았는데 내가 완장차고 있는데 어느 순간 사성 장군의 인사까지도 본인이 기획을 하고 주무르고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그 전화를 이제 노상원하고 김용현이 통화를 하잖아요. 상원아 너 이제 어떻게? 그 정도로 노상원을 통해서 여인영도 견제하면서 그 다음에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부터 사살, 암살까지 전부를 하는 조직을 별도 조직으로 만든 것만 봐서도 이 내부적으로도 계엄을 하면서도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권력 다툼이 심했구나 하는 걸 좀 많이 느꼈어요. 견제 장치로 노상원이라는 인물을 이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이 이제 좀 전에 우리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상원이 짜놓은 이 대본이라는 것이 설계라는 것이 핵심적인 뭐 전문적인 뭐 암살 그룹은 살짝 옅어지게끔 숨겨져 있게끔 만들고 앞에 여러 이제 장치들을 마련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누군가의 직접적인 오더였을까요? 아니면 노상원조차 개인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개인 혼자서 이런 기획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그룹에 의해서 집단 지성처럼. 그래서 그룹에 의해서
그러니까 장소도 뭐 특정을 하잖아요. 네네. 특정을 하고 어떤 뭐 공간을 이용한다까지 나오죠. 예, 예, 예. 장소도 특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철원 지역에서 이제 거기 삼천 교육대가 있었던 거기를 이제 이렇게 활용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혼자 머리에서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력자들이 상당히 많아 보인다라는 거. 그리고 그냥 뭐 기획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 노상원 수첩만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전문가들이 붙어 있다라는 느낌은 좀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 아무래도 이제 우리 의원님이 국방에 계시다 보니까 현재 지금 파면은 됐지만 윤석열이 파면됐지만 이 계엄과 관련된 수사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 세상의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는 이게 사실은 지금 기존의 시스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검찰에서도 주요 사령관들만 기소를 하고 물론 뭐 김현태 불구속 기소하고 이제 그 일공수 여단장을 또 불구속 기소하고 뭐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핵심적인 인물에 대해서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죠. 국무위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기소조차 이루어지고 않고 있고, 예, 그 다음에 그 삼청동 안가에서 이제 사인의 그 법비들의 모임 이런 것도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기소나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민주당으로 이제 정권 교체를 이뤄내고 민주당 후보로 정권 교체를 이뤄내고 이거는 특검을 통해서 밝혀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의원실에서 계속 집중적으로 이게 했던 게 뭐냐면 외환 이적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양 무인기 침투라든지 대북 전단을 군을 통해서 보낸 거라든지 원점 타격. 네, 그다음 원점 타격한 거는 방첩사 보고서에도 나와 있거든요. 원점 타격을 준비했다라는 그런 이 자체 자기네들 보고서에 뭐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연평도 포격과 똑같은 지역에다가 이제 사격 훈련을 한 거라든지 유발하기 위해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군사적 조치들이 이례적이고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초래하기 위해서 했던 행위들에 대해서는 아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전부 조사를 해서 그 다음에 군인들과 관련돼서는 반란죄 적용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반란과 관련돼서는 최고형이 사형이에요. 사형밖에 없어요. 반란과 관련된 우두머리는 사형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계엄사령관이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결국 반란에 해당한 거고 여기서 이제 군사법원에서 이제 사형을 선고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형을 선고하게 되면 상당히 지금 이쪽 분야 그러니까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윤석열을 비롯한 국무위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형사재판이나 그다음에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활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정말 시간에 쫓기듯이 기소를 하고 보직해임을 시키고 그다음에 군인에 한정돼서 뭔가 이루어지고 이렇지만은 앞으로는 대통령실은 어떻게 개입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밝혀요. 최상목은 과연 어느 정도 역할을 했고 한덕수 총리는 정말 뭘 했는지 제가 한덕수 총리한테 질의한 게 뭐냐면 계엄 선포문을 보셨냐 그랬더니 양복 뒷주머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 그 다음에 최상목한테도 물어본 게 뭐예요. 제가 내란특위에서 물어봤어요. 당신 비자품 갖고 있어요? 딱 그랬더니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유체이탈식 화법을 하고 있네요. 네? 유체이탈식 화법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한덕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가장 내란의 공범들이나 동조자들이 국무위원들이 꽤 들어있다고 보거든요. 여제가 있을 수 있는 것. 이상민 행안부 장관부터 시작을 해서 최상목 기재부 장관, 그 다음에 한덕수 총리는 말할 것도 없죠. 이 사람들은 중범죄자라고 저는 추정하고 있어요. 지금 드러난 것만으로도 지금 계엄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 정도잖아요. 네. 근데 사법적인 영역은 계엄이 실패하든 성공하든 성공을 가정하고 이 사람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야 실패했어. 그리고 국회의원들 체포된 사람 없어. 다친 사람이 없어.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게 불행한 역사를 만드는 수사를 거죠. 하는 게 네. 어디 있어요. 그렇죠. 네. 자, 쿠데타라는 건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말씀하셨어요. 쿠데타라는 건 뭐예요? 실패했을 때는 죽음밖에 없어요. 쿠데타라는 거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쿠데타랑 우린 법적으로 헌법적으로나 헌법 5조에 보면 국군의 신성한 의무가 있어요. 그냥 외부 침입에 대해서 방어하고. 부인하고 아. 그 다음에 정치적인 중립을 준수하는 게 헌법 5조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니네 국민들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지 마라.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아무리 합법적 폭력이라도 군은 국민을 향해서 그 합법적 폭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그거를 국민을 안에서 총뿌리를 겨눴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나 경찰은 국민에 대해서 합법적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이 명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검찰과 경찰이 아니면 군이 했다라는 거예요. 군이 했기 때문에 이건 쿠데타죠. 그러면 쿠데타는 사형이 맞아요. 사형밖에 없다. 이게 실패했다고 윤석열이를 풀어주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그 헌법의 그 조문이나 가치가 손상되는 거죠. 전부 훼손시켜버린 거죠. 형해화되는 거죠. 예, 그런 관점에서 약간 흥분하게 흥분하실 수밖에 없는 주제일 것 같고 네. 결국은 이제 군이 존재하는 이유가 네. 국가와 국민에게 있는 거지 네. 특정 정권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라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네. 지금 이 특정 정권을 위해서 봉사한 꼴이 됐으니 네. 이것은 당연히 네. 형사적 어떤 처벌적 조건에 해당되는 것이고 거기에 마땅한 조사와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렇죠. 라는 게 이제 의원님 말씀이신 아니 것 같고 수사기관도 네. 전제는요. 이 쿠데타의 성공을 전제로 해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패했어? 아무 피해자도 안 생겼어? 그럼 모든 것들이 그 사전 기획하고 모의한 것들이 모두가 정당화된다면 야 내가 그러면 민주당이 정권 잡아서 계엄령을 내렸는데 내가 실패했어. 그럼 모든 게 용납이 돼요? 그건 법적으로도 맞지 않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뭐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상한 면죄부가 주어지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행한 역사를 이제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이번에 단죄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정권이 이번에는 정말 바뀌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불행한 역사, 이 쿠데타라는 이 시도를 무도하게 할 수 없게끔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말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이거를 따르지 않을 것인가, 즉 항명을 할 것인가, 혹은 이거를 따라야 될 것인가, 수명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군복 입었던 분들 지금 입고 있거나 혹은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제 트라우마를 견디지 못해서 이제 전역을 신청하신 분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 항명과 수명의 어떤 외줄에서 정말 고통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현장에 있는 부대원들, 특수요원들, 일명 우리 군에서의 대한민국 국군의 엘리트들이라고 자부했던 분들이거든요. 핵심 자원들이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께서도 저는 국방위 간사다 보니까 저한테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뭐냐면 이거를 수명했던 항명을 했던 그 부하들이 과연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나요?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헬기를 내려보니 국회였고 그 국회에서 자신들이 보호해야 될 국민들이 자신들을 향해서 욕을 하고 있었고 저항하고 있었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휘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런 불법인지 혹은 합법인지 정당한 명령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을 해서 부하들한테 명령을 내릴 권한을 갖고 있는데
지휘관들이죠. 그 얼마나 위중한 네. 역할인지. 그렇기 때문에 지휘관들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를 이게 유예해주거나 뭐 면을 해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밑에 현장 부하들에 대해서는 네.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휘 체계가 있는 거죠. 자신이 내린 명령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지휘관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지휘관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잣대를 적용해야 되고 이 명령을 따랐던 그 대한민국 군을 지탱하고 있는 이런 핵심 부대원들에 대해서는 선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분한 정황적인 상황에 대한 네. 이해를 우리가 복합적으로 해야 된다. 네. 네, 그런 역할이 남아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오늘 우리 부승찬 의원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눌 가장 큰 주제가 이 대선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대선 후보가 되신 이재명 후보의 보안과 안전을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더 무엇을 유의해야 되고 또 우리 당원분들에게도 또 국민 여러분들에게도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듣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뭐 아시다시피 의로 경호를 담당합니다. 이제 총리급 경호를 이제 후보가 확정이 되면서 이제 총리급 수준의 이제 총리 수준의 경호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전 20대 대선 때하고는 다르게 경찰에서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테러 위협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까지 갔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실체적으로 보인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의원실에다가 제가 방송 오기 전에 이제 우리 보좌관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경찰에서도 그 수준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호를 더 강화하고 있다. 24시간 경호는 물론이거니와 그렇게 경호를 강화하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체 사설 경호원들을 아예 뺀 게 아니라 주변 경호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조적으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들도 물론 상당히 우리 미래의 지도자이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꿀 지도자잖아요. 이제 진짜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런 리더이기 때문에 손이라도 잡고 싶고 좀 더 가까이 가서 보고도 싶고 하지만 아마 경호가 너무 이게 강화됐기 때문에 일정 거리 안으로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을 겁니다. 특히나 후보가 확정된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경찰에서도 지난번에는 150명 정도를 지난 대선 때는 선발을 했다고 했는데 물론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후보들은 약간 차이가 있을 겁니다만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된 그리고 이런 거를 이제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의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도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조금은 이해해 달라. 네,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 네. 왜 내가 이재명 후보를 좋아하고 지지하고 하는데 이렇게 불만보다는 이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진정한 리더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짜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 우리가 귀중하게 여겨야 될 존재가 될 수도 있으니 좀 더 아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요. 아울러 그 뭐 편지라든지 기타 제안이라든지 이런 거는 당에도 그런 이제 단위가 있고 국회에도 있으니까 글로 보내셔도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알찬 얘기 우리 의원님 통해서 많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의원님 뭐 지역구나 또 앞으로의 정치 계획 활동에 대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에게 메시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제가 이제 사실은 뭐 100가지를 행위들을 하면 딱 한 가지만 올라와서 이게 약간 변명 아닌 변명인데 너무 이렇게 건달 같고 뭐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누가 의원님이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비춰지는 게 뭐 이렇게 보면 뭐 선을 넘네부터 시작해서 뭐 자신 있어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의정 활동을 하면서 이 시국에서 저 사람들이 건들지 않으면 과연 이거를 건들고 있는데 이거를 참는 게 저는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다만
이게 기준선을 넘지 않으면 저도 이게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하고 논리적으로 토론하고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선을 넘고 그러기 때문에 어쩌다가 한 번씩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민주당이 정권을 저는 잡을 수 있다고 확신을 해요.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면 이제 냉철함이 더 많이 비춰지지 않을까. 그래서 국민들이 좀 오해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수지에서 이전 대선에서 정말 어려운 승부를 했고 우리 후보님이 어려운 승부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저는 뭐 전국은 모르겠고 저희 지역구에서 정말 올인을 해서 우리 이재명 후보님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아, 네. 우리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지금 뭐 약자가 길 가다가 깡패들한테 둘러싸여서 지금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느냐? 네. 내가 나서서 정의롭게 행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말씀을 그렇죠. 해주신 것 같고요. 아유. 그 역할을 국회에서 내가 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이게 평상시가 되고 평화로운 세상이 됐을 때는 저의 부승찬의 진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준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정권 교체라는 막중한 임무가 우리 부승찬 의원님에게 있으니까 대선 기간 내에 여러 활동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고 여러분들의 신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 블루 웨이브는 오늘 시간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